자, 우리 박자세의 힘. 네, 네. 235번째. 이 책 괜찮은 책이요. 미국 물리학자, 이론과 실험 분야 모두 중요한 발견을 한 르네상스 과학자.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시카고 대학의 이분의 제자요. 신성민. 이 제자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요. 예. 이러면 이런 책은 뭐 거의 보정수포입니다. 열역학이 하는 책이 교과서가 우리 집에 한 5권 이상 있어요. 그리고 단행본도 뭐 한 네다섯 권 있는데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출판사에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, 열역학에 대한 좀, 뭐랄까, 깊이 있고, 좀 뭐, 요런 책이 드물어요. 다른 분야 예를 들면, 빅뱅이란 책이 있었잖아요. 그 다음에 뭐, 생물학 분야는 이거라고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책들이 10권도 넘죠, 저한테. 한 100권은 뭐다. 한 20권은 그냥 쭉쭉쭉 나열할 수 있는데, 연력하에 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책, 번역된 책, 많지 않아요. 우리 집에 다 합치면 찾으면 7, 8권 있을 거예요. 있는데, 뭐랄까. 일본 사람이 쓰는, 뭐 빨리 할게요. 그건 뭐 영업 비밀인데. 그림 그리는 전력학. 상당히 잘 된 책이에요. 그 정도 내놓고는,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연력학에 관한 책이, 좀 괜찮은 책이 없는데 찾았는데, 오히려 김명서 내가 책을 낸 출판사잖아요. 여기서 딱 봤더니 그래서 분량이 적어갖고 뭐 너무 그냥 고등학생 뭐 간단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봤더니 아니요. 예, 시카고 대학 같으면요. 노벨 물리학상이 몇 명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. 그 대단한 대학입니다. 시카고 대학. 거기에 물 이론 뭐 물리학 교수가 이 연력학이 했는 이 교수가 어 강의를 한 걸 책으로 냈고 그걸 제자인 서울대 교수가 번역을 했다 하면 쭉 더 봤는데 예, 한 3시간 정도 정독을 했더니 다 읽었어요. 다 읽고 참 깔끔하고 어, 예, 연력학에 대해서는 요 책으로 들어가면 돼요. 특히 과학사 분야가 탄탄하게 잘 돼 있어요. 이쪽 분야 학문이 연력학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. 가장 러프하게 이제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물리학과에서 가장 물리학 지망하는 저 물리학과 학생들이 골머리 힘들어하는 분이면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양자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세 개가 막 섞여 있어갖고 일반인들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요.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별해 드릴게요. 먼저 시작한 건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어요. 그 다음에 통계역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어요. 그 와중에 양자역학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양자화된 통계역학. 그래서 양자통계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. 교과서 치면 몇 종류가 있나 불러줄게요. 순수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거는 아예 양자역학이 나오지 않아요. 그 전에. 순수 연력학이 있어요. 그거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게 뭐냐 하면, 아, 우리 자동차의 연비가 어떻게 되지? 우리 자동차 효율이 어떻게 되지?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되지?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. 예. 주로 연력학은 에어컨, 냉장고, 자동차, 효율, 요거 중심으로 발달했던 게 연력학이었는데, 요 연력학이, 음, 벌, 그거 초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르노, 그 다음에 톰슨, 켈빈이라는 사람, 요런 사람들이에요. 영국의 주로 학자들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1870년도 오면서 희대의 영웅이 나타나요. 그게 볼츠만이에요. 볼츠만은 연력학에 완전히 다른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. 그게 통계역학이 되는 겁니다. 이 볼츠만의 통계역학이 또 한 번 옷을 바꿔 입어요.
그게 바로 깁스에 의한 확률 통계 역학이 돼요. 오이사이언스. 이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, 어, 해도 헷갈려요.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. 뭐냐면, 할아버지가 있고, 아들이 있고, 손자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들어가 보면 가장 코어는 이 산업혁명, 전기기관에서 시작했어요. 시작을 했는데,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면서부터 모양이 완전히, 완전히 다른 교과서가 나오고, 어, 분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저한테 입자물리학, 그 물리학, 양자학 들으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? 이런 이야기 했죠. 페르미온하고 보존, 우주는 두 가지로 갈라졌다. 예. 그거 여러분들, 양자역학 책에 많이 안 나와요. 뒷부분이 잠깐 나와요. 그러면, 자, 누구나 다 알죠. 페르미온하고 보존 이야기는 다른 단체에서는 잘 못 듣는데, 박자세 온 사람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그럼 페르미온 보존이 논하는, 그게 놀고 있는 세계는 바로 뭐냐면 잘 뜨죠. 양자 통계 역학입니다. 그거는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최고 위에는 양자 통계 역학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이쪽으로 가면요. 그 양자 역학의 개인적 고급 과정에 이제 석사쯤 되면 배우는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 들어보셨죠?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도 양자 통계 역학의 한 브랜치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세 편의 논문을 씁니다. 그 중에 한 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죠. 그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만큼 중요한 두 편의 논문을 또 썼어요. 그 중에 한 편이 뭐냐 하면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이에요.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. 특수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 위에 가려갖고 어, 두 번째 쓰는 그 브라운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905년이 기적의 해다.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 편의 논문을 써갖고 인류 역사를 바꿨다. 가장 일반대 아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 다 알아요. 근데 거기서 가려진 게 뭐냐 하면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. 그게 정확하게 통계 물리학입니다. 모든 자연과학은 출발은 경험 법칙이요. 관찰이요. 일상생활이요. 그래서 연력학이란 분야, 그 연력학이든 통계학이든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. 연력학하고 통계학하고 양자통계 힉스 입자까지도 테르미온 버전까지도 꼼짝 못하고 이 부분집합입니다. 그 내가 5년 전에 그 박사에서 제1회 박사서 특강을 한 게 있어요. 그거 보면 노벨리 책을 내가 세 권 설명한 거예요. 양자 중력에 관한 이야기요. 그 양자 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그때 4시간 특강을 했는데 제1회 특강을 꼭 찾아봤어요. 그 조회수가 얼마 되었냐면 우리 단체 올린 거는 조회수 기껏해야 뭐 수천회, 많아야 한 10,000회 정도 올라가요. 학술적인 내용이 있다면 뭐 그 정도도 만족해요. 수천회도 괜찮아요. 노벨상 받은 사람 강의해놨는 거 보세요. 10년 지나도 300명도 안 봐요. 유명한 화학과 교수가 썼는 그 대학 강의식으로 했던 유튜브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그거 몇 명 보는 거 보세요. 5년 지난해도 한 300명 이렇게 본 것도 많아요. 아시겠어요? 학술적이라 그런 거예요. 오케이. 근데 박자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는 뭐냐면요. 내 제1회 특강 했던 겁니다. 그게 6만 회가 넘었습니다. 그거는 그게 만약에 일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한 100만 회 조회를 올린 거예요. 오늘 강의 끝나면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. 그거에 내가 4시간 동안 딱 그 모든 게 노벨력 했던 거는 우주의 가장 궁극적 실체는 양자 중력이다. 중력장이 양자화된 거다. 그거 하나밖에 없다. 그 속에 양자와 중력이라는 통나무를 불태우면 포말처럼 나는 게 시간과 공간이다.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만들어진다. 뭐 온갖 이야기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. 근데 딱 실체는 우주의 실체는 딱 하나다. 양자화된 중력이다. 양자 중력장이다. 그래서 내가 그걸 중심으로 4시간 강의를 했어요. 거기서 노벨리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. 궁극적으로 부피란 말이 나와요. 노벨리는 입자물리하고 그 정점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. 노벨리가 그 노벨리 책을 내가 3권을 강의를 했어요. 그 3권을 다 뒷부분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. 양자화된 중력장만이 우주의 실체다.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. 그것은 모든 게 파생되어 나온다.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. 근데 양자화된 중력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나온 게 노드 이야기하고
양자화된 볼륨 이야기를 합니다. 양자화된 부피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말이,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, 여러분들이. 양자화된 중력장의 부피의 양자화된 최소 단위, 이거 하나면, 힉스, 이거 하나면 페르미온 보존 깔끔하게 끝납니다. 그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. 내가 그렇게 20년 강조했던 페르미온 보존이 그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에서 가장 심오한 학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, 예, 연력학이라고 했던 겁니다.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. 그 말을 그 엄밀히 통계학을 말했는데 연력하고 같은 겁니다. 일단 과학사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왜 세, 자연과학의 모든 걸 통달한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에서 왜 가장 심한 학문을 통계역학, 다시 구체적으로 연력학을 동반한 통계역학, 연력학이다. 왜 연력학이다? 사실 연력학이 맞아요. 양자 통계역학도 아니요.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죠. 초등학생도 이제 알죠.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. 우주는 무조건 하고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? 이걸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양자학은 뭐 없어요.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이 법칙 이외에는 이 법칙 자체가 우주고 사람이고 브레인이고 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. 다시 할게요. 노벨리는 바로 양자 중력, 뭐 노벨뿐만 아니라 이쪽 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. 양자 중력이 궁극의 실체라 이야기합니다. 근데 양자 중력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 궁극의 실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부피입니다. 부피. 그럼 이때 부피라는 게 양자화된 부피, 이걸 부피는 공간이잖아요. 그럼 시간 어디 갔냐? 공간과 이게 양자화된 중력의 부피를 말하기 때문에 공간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. 입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예. 근데 그 출발이, 예, 뜨거운 손대면 어떡을 하는 요소 시작한 겁니다. 따라서네, 그거나 사실은 헤르미나 보존이 이야기까지 딱 하나에 연결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. 심지어 이거 이외에 자연의 법칙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흔히 들었을 거예요. 연력학을 공부할 때 제발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딱 연력학 책을 놔놓고 너 뭐지 물어보라는 거예요. 책을 펼치지 말고. 저는 이 방법으로 내가 전자공학을 했는데도 세포 생물학 모든 걸 다 하잖아요, 지금. 여러분 아다시피. 딱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. 연력학은, 맨 처음에 연력학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직감적이고, 불에 손을 대는 거고, 어, 소뚜껑이 덜덜덜 떨리는 거고, 정확히 연력학이에요. 됐죠? 이거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. 그걸 그냥 수식한 거예요. 수식도 몇 개 없어요. 몇 개 끼 맞추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보일 법칙, 1600도. 그 다음 100년 후에 살을 법칙. 보일 법, 보일 법칙은 뭐냐면, 어, 보일 법칙이 뭐예요?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살을 법칙, 압력하고 부피요. 하여튼 그건 중학교 때 배워요, 우리가. 이따 하고. 보일 법칙하고 살을 법칙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부피하고 온도하고 압력의 세 변수 사이의 관계입니다. 이거 있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. 됐죠? 그리고 부피는 가로, 세로, 자로 재할 수가 있어요. 됐죠?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압력은 조금 어렵습니다. 압력계가 발명이 됐습니다. 일정한 압력계는 진공 펌프를 만들면서도 압력계를 만들 수 있어요. 수원주가 나오고 하면서 진공이라는 걸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압력계 나온 거예요. 됐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실측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. 됐죠? 그래서 부피, 압력 이걸 거시세계라 그래요. 이 거시세계하고 지금 미시세계를 100년 동안 궁금했어요. 거시세계의 온도, 압력, 부피하고 미시세계의 연결을 100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못했던 거예요. 그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미시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많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유명한 누구죠?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를 정확하게 실험으로 측정해갖고 페링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노벨상을 받아요. 그거 하나로. 따라오셨나요? 근데 아보가드로가 그걸 가정을 한 게 100년 전입니다.
늪하게. 됐어요? 100년 동안 그 가정을 실증을 못 냈어요. 됐어요? 자, 미지색의 본질은 아보가드로라는 수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뭘로 나오는 거죠? 그럼 아보가드로의 수의 본질은 뭐냐? 잘 들었어요? 이것만 알면 시간은 왜 미래로밖에 안 흐르냐? 과거로 안 흐르냐? 그다음 우주로는 뭔가 다 이해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 모든 거에 들어있는 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. 프랑크 상승만큼 중요한 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. 그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냥 이렇게 배웠는 거예요. 그거의 다양한 의미는 뭐냐면요. 잘 들었어요?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.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무한히 많다는 걸 상징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실제 자연에서 무한히 많다는 어떤 무엇을 만져보기 시작한 거예요. 상상하고 자 철학이나 종교에서 무한이란 말을 했어요.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보가드로가 위대한 건 뭐냐면 엄밀한 숫자로서의 무한 그러니까 10의 23성계에 있다는 것은 인간적 범위에서 무한에 가까운 숫자예요. 됐죠? 그걸, 그거에 여러분들 한 달은 사무쳐야 돼요. 연력학, 통계학과 누구나 책을 봐요. 잘 들었어요? 책을 봐갖고 채워줄 수 있는 게 한 맥시멈 70%도 안 돼요. 보통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도 책으로 채워줄 수 있는 70%안 돼요. 한 50%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심지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연각 전체를 나누면 굳이 나누면 50% 이상이 연력학으로 보는 사람이에요. 연력학은 세 번 옷을 갈아입었다.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력학, 두 번째는 볼주만이 일으킨 통계역학입니다. 볼주만의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. 볼주만의 혁명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. 확률이 물리의 근본이다. 이걸 선언한 겁니다. 볼주만의 선언은 확률이 물리학의 대장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볼츠만은 이게 1870년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. 그 후 30년 후 1902년인가 1900년 초에 깁스라는 사람이 요 한 발 더 나갑니다. 이 한 발이 적은 한 발이 아닙니다. 볼츠만이 확률이 물리학의 왕이라고 선언했어요. 그게 통계역학입니다. 근데 깁스는 뭐라 했나 하면 잘 들으세요? 물리학의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물리학의 대상은 뭐냐면 확률보다도 잘 들으세요? 확률의 분포다라고 한다게 전파한 겁니다. 이거밖에 없습니다. 자, 옷을 세 번 갈아입었다 그랬어요. 옷을 엄밀히 네 번 갈아입습니다. 빨리 하겠게. 첫 번째 열역학, 두 번째 통계역학. 바로 볼츠만이 선언한 통계역학입니다. 모든 열적 현상을 통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깁스는 거기서 나왔고 뭐냐면 깁스가 왜냐면 위상공간의 말 들어보셨죠?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위상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네, 위상공간은 바로 위상공간에서 나오는 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위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. 아예 양자역학이 설립된 터가 위상공간입니다. 그 위상공간은 유견 차원을 갖습니다. 유견 차원. 세계에는 뭐냐면 위치 공간이 갖고 있습니다. XYZ가 갖고 있습니다. 공간이 갖고 있습니다. 세 개의 위상은 누가 갖고 있나? 운동량이 갖고 있습니다. X방향이 PX, PY, PZ. 그래서 6개 차원이 있는데 이게 입자 하나당 6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여기서 갖다 붙으니까 6n 차원의 위상 공간입니다. 이 6n 차원의 위상의 공간의 부피를 계산하는 게 어텐션. 자연광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. 잘 됐어요? 연력학, 통계역학, 양자 통계역학은 에너지나 열에 관한 학문이 아니다. 그것은 기하학이다. N차원 위상 공간에서 기하학이다. N차원 위상 공간에서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뿐이다. 이제 이런 노벨의 책 세 권 다 안 봐도 됩니다. 이 말 한마디가 요다 양자 관계, 양자 중력이고 왜 노벨이 끝없이 그 노드 계산하면서 가장 미니멈 부피를 계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그거 나옵니다. 그거. 아인슈타인이 했던 기하학은 4차원 기하학이고 연력학은 N차원 위상 공간에서 기하학입니다.